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더 높은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도 55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불과 나흘 전 김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한 데 대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3당은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나온 경찰 발표와 관련해 수사 내용을 흘리거나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조속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지난달 드루킹 김 씨가 체포된 바로 그날부터 사무실을 비추던 맞은편 건물 CCTV의 녹화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선이 빠졌던 건데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뺀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남북 정상 간 한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통화는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인 제도는 중증 장애인일수록 이용하기 어렵고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장치는 이용이 까다로워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에게 여전히 불편한 사회 곳곳을 취재했습니다.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 다른 비밀 메신저로 수십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죠. 김 의원은 그동안 의례적인 감사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했었기에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 소식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와 김경수 의원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55차례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고 의례적인 감사 답변만 했다는 김 의원의 그간 해명을 완전히 뒤집는 수사 결과입니다.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낸 적은 있지만 마치 무슨 상의를 하듯이 주고받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기존에 알려진 텔레그램 대신 시그널이라는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서 김 씨가 39차례, 김 의원이 16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대화 내용은 당장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대화방에는 이전처럼 기사 인터넷 주소를 전달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오간 시기는 지난해 1월에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으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점쳐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상보다는 돈독했던 관계임이 드러나면서 앞으로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드루킹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드루킹 김 씨에게 14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기사 주소를 보냈고 김 씨는 이에 알겠습니다도 아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드루킹 김모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모두 14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기사 인터넷 주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 의원은 홍보해달라는 메시지를 덧붙였고 여기에 김 씨는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처리의 뜻에 대해 김 씨는 회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도록 하는 선풀운동의 의미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김 씨에게 네이버 댓글이 원래 이러냐며 결과를 확인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주장과 달리 김 의원이 김 씨에게 적극적인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댓글 조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김 씨 일당과 김 의원은 단순한 업무방해죄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연관성을 수사할 필요성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관계와 메시지를 보낸 의도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보냈다고 경찰이 공개한 10개의 인터넷 기사를 MBN이 분석해 봤습니다. 내용을 따라가 봤더니 일부에서 드루킹과 연관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의 흔적들이 진짜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최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보낸 기사는 총 10건. 해당 기사의 댓글을 분석해보니 일부에서 드루킹 또는 드루킹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댓글들이 보입니다. 지난해 3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침해설에 문 후보 측이 경찰에 고발한다는 기사에서 TUNA로 시작하는 아이디는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의 댓글 2개를 달았습니다. 드루킹은 TUNA69라는 아이디를 사용했는데 문제의 댓글도 드루킹이 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같은 아이디로 작성된 문 대통령 지지 댓글이 발견됩니다. 앞서 드루킹이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되는 문재인 후보 침해설 관련 기사에는 과거 오사카 총영사라는 댓글을 올리며 김경수 의원을 비난했던 드루킹 관련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해당 기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경찰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조직적인 댓글 조작 가능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김 씨는 시그널과 텔레그램이라는 2개의 비밀 메신저로 수십 차례 대화를 나눴죠. 김 씨가 수천 개의 메시지를 보낸 텔레그램은 러시아인 형제가 개발한 건데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가입자가 꽤 많았습니다. 또 55차례 대화가 이뤄진 시그널은 미국에서 개발됐는데 미 국가안보국 NSA의 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사용했었을 정도입니다. 이 2 메신저의 특징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카카오톡보다 보안이 뛰어납니다. 시그널은 또 텔레그램보다도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된 기사를 확인한 결과 매크로 조작이 의심되는 기사 6건과 댓글 18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가 지난달에도 여론 조작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초 지난 1월 17일에 댓글 여론 조작 사건만 알려졌지만 추가로 조작이 의심되는 기사들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텔레그램으로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3천여 개의 기사 인터넷 주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 조작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6개의 기사와 18건의 댓글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도 자체 조사 결과 매크로 사용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에 사용된 네이버 아이디 205개는 지난 1월에 쓰였던 614개의 아이디와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치와 외교, 사회 등 분야도 다양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또한 드루킹과 기사 인터넷 주소를 주고받은 김 의원이 관련 사안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MBN이 새롭게 매크로 조작 의심이 드러난 기사 6건을 또 살펴보니 이번에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좌절된 후 악플을 달았다는데 왜 지지글도 있었던 걸까요? 드루킹 일당이 댓글을 조작해온 의도가 뭔지 더 궁금해집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추가로 매크로 조작 의심이 드러난 기사에는 정권의 우호적인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월 드루킹 김모 씨의 카페 회원들이 매크로를 사용해 정권의 부정적인 댓글에만 공감을 누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6건의 기사 중 4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개헌 등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내용이었는데 댓글 5,600여 개가 달려 높은 관심을 모은 국정 지지도 기사에는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댓글이 가장 높은 추천수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경제나 사건 분야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기사였습니다. 김 씨 일당의 활동이 단순한 선풀 릴레이인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여론 조작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경찰 역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댓글을 조작한 김 씨 일당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렇게 되니 경찰은 김경수 의원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김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기사 주소를 보낸 의도와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해야 하니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김경수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기사 주소를 보낸 의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김 씨와 주변인 조사, 압수물 분석이 이루어지는 대로 소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일본 대사와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은 김 의원의 보좌관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경찰과 두 차례에 걸친 대면 조사에서 새 정부 들어서도 경제 민주화가 진전되지 않아 불만을 품어왔으며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거절되자 우발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 씨의 자금 출처와 관련해 참고인 2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5명 중엔 자금 관리책이 없으며 참고인 2명 중 1명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경찰은 처음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의례적인 감사 인사만 했다고 발표했었죠. 이젠 이 말이 거짓말이 됐습니다. 결국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식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은 발표할 때 그걸 몰랐다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드루킹 김모 씨와 김경수 의원의 연관성이 낮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청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김모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의례적인 수준의 고맙다 정도의 말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 수십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청장의 발언은 거짓말이 됐습니다. 이 청장은 당시 기자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야 김 의원이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낸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알리고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자신의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통해 뼈저린 체험을 했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드루킹의 자금 추적과 공범에 대한 수사를 뒤늦게 벌이는 등 수사 타이밍을 놓치면서 특검 수사 여론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MBN 단독 보도입니다. 드루킹 김 씨의 출판사 근처 건물 CCTV가 압수수색 날부터, 그러니까 김 씨가 긴급 체포된 날 이후부터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원이 빠져 있던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 녹화를 막은 거라면 증거인멸을 한 거로밖에 볼 수 없겠죠.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하고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언론에 공개된 건 지난 13일로, 따라서 김 씨가 체포된 이후 관련자가 출판사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제 오전에서야 출판사 바로 맞은편 건물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CCTV가 압수수색이 단행된 지난달 21일부터 녹화가 안 된 점이 드러났습니다. 건물 CCTV인데 이제 내가 주차장을 비치고 이렇게 해봤더니 녹화 기록만 가져가라. 보니까 녹화가 안 돼 있는 거야. CCTV에 생긴 이상 현상은 영상 저장 장치에 연결되는 전선이 빠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를 건드리면서 빠졌는지 저희도 정확히 원인은 모르겠고, 이게 기계가 움직여지면서 손이 빠져가지고 녹화가 전혀 안 됐어요.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선을 뺐다면 이는 이번 사건을 덮기 위한 증거인멸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의 영상 저장 장치를 걷어가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드루킹 김 씨가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네이버의 댓글 시스템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댓글 수만 제한하다 보니 댓글 순위 조작 시도엔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순위부터,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글부터 보죠. 사실 댓글을 다는 누리꾼은 이용자의 0.1%도 안 되고 이 중에서도 얼마 안 되는 인원이 또 수십 개씩 댓글을 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 씨가 댓글 조작을 저지른 다음 날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이 여론이다라는 내용인데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을 움직이려 한 김 씨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김 씨가 여론 조작에 적극 나선 것은 네이버가 공감수를 기준으로 댓글 순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계정 한 개당 댓글을 20개까지만 달 수 있지만 공감 버튼을 누르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댓글에 공감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글을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본인의 생각을 접고 한 댓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네이버를 이용한 1,300명 가운데 0.9%인 11만 명만 댓글을 올리고 이 가운데 6천 명이 8만여 개의 댓글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의 댓글꾼들이 여론을 조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결과를 다 받아봐야지 그에 대한 저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댓글을 없애거나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야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에게 있어서도 네이버는 가장 중요한 활동 무대이자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네이버를 그다지 좋게 보지도 않으면서도 일종의 광화문 광장과 같으니 네이버를 국민 기업화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기사 위치를 옮겼다가 논란이 되자 이해진 창업자가 국회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기사의 위치로 옮겨준 K모 이사가 받은 징계는 정직 1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안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도 역시 갑은 네이버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이해준 오너와 변대균 이사회 의장을 쳐내고 네이버를 국민 기업화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까지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활동의 주무대인 네이버에 극도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네이버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저작거리이기 때문이라며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에 비유했습니다. 김 씨는 또 보안에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서 일반인에겐 생소한 미국의 채팅 프로그램인 iMessage와 페이스타임 등과 비교해가며 접근성이 좋은 텔레그램을 칭송하는가 하면 독립된 서버로 채팅을 해야 한다며 자신이 채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권이 특검으로 결집했습니다. 특검 도입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동참을 한 겁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경찰을 잇따라 방문한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경수 의원마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뭐가 그리 캥기는 구석이 많아서. 바른미래당은 야사당 특검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평당 등 야사당이 대표, 원내대표 연속 회의를 좀 가져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던 민주평화당도 드루킹 사건을 보면 현 정권은 전 정권과 다를 게 없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드루킹은 온라인 선거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국가기관들을 동원한 권력형 댓글 조작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장난을 동일시하는 것은 하리를 보고 세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검 대열에 합류한 야3당의 의석수는 160석으로 과반을 넘지만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 도입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 특검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이렇게 드루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투에도 꿈쩍하지 않던 민심이 이번엔 영향을 받는 걸까요? 당초 낙승을 예상했던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강타한 이슈의 시작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였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안전지사를 제명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이 도마에 올랐고 결국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의원의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구, 경북을 뺀 모든 지역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다는 기대가 엿보였지만 이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돌아다녀 보면 바닥 민심이 너무 안 좋다면서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지지율은 김 전 원장의 사퇴와 댓글 조작 의혹이 나온 이후 소폭 하락했습니다. 악재가 나왔던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낙폭이 더 컸습니다. 만약에 저러다가 이제 뭐 혹시 돈이라도 온 게 있다 그러면 선거 판세는 뭐 상당히 출렁일 수 있죠. 야권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애초 목표인 최소 9곳 이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드루킹 파문에 휩싸인 김경수 의원이 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드루킹 논란 속에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김경수 의원. 첫 일정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김 의원은 감정에 복받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참배를 마친 김 의원은 이곳을 찾은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지역주의의 극복. 이어 드루킹 의혹은 전 정권에서 있었던 국정원 댓글 조작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 수사의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정폭시키는 방식의 수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적 의혹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털어내는 것이. 이어 김 의원은 3.15 민주묘지와 창원 충운탑 등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가 연결됐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전화 통화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이 되겠죠. 송정 기자입니다. 오후 3시 41분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가 정상 간 한라인 첫 시험 통화를 했습니다.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먼저 평양으로 전화를 걸었고 국무위원회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전화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으로 4분 19초간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기 서울 청와대입니다. 서울과 북한 날씨가 좋다는 대화를 끝으로 시험 통화는 끝났습니다. 직통 전화는 대통령 직무실에 설치됐으며 시험 통화 당시 문 대통령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양측 휴대전화도 모두 사용 가능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이 먼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제안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측 예술단 방북 때도 북한은 우리 예술단에 휴대전화기 10대를 주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판문점 현장에서 경호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됐을까요? 또 통화 내용의 보안 유지도 중요하겠죠. 중간에 어디서 도청이 되면 안 되니까요. 연장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에는 도청 방지를 위해 비화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화기는 일반 음성 신호를 음어로 변환해주는 특수장치로 현재 군 지휘관들이 보안이 필수인 작전 사항을 전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치된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은 판문점을 지나는 33개 통신선 중 하나를 연장한 방식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통신선들은 남북 연락용, 회담 지원용, 그리고 지금은 폐쇄된 개성공단 연락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이외에도 남북 군 당국 간 연락을 위한 통신선이 9개 깔려 있는데 현재 서해지구의 1개 통신선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한라인은 한쪽이 수화기를 들고 특정 버튼을 누르면
상대 쪽 전화기에 신호가 울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측 한라인 전화기는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놓여 있지만 관절을 포함해 청와대 내 어디서든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통화 방법과 통화 시간대 등은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사실 남북이든 미북이든 회담의 쟁점은 비핵화 방식입니다. 어차피 비핵화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거 이란, 이라크와는 다른 방식이 될 겁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발전한 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일본과 미국이 차례로 방안의 검증 방식을 합의합니다. 오지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북핵 폐기 검증이 무산된 건 사찰 대상에 대한 이견 탓이었습니다. 북한이 접근을 허용한 건 영변 핵시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문제는 그 사이 북핵 능력은 더 고도화됐다는 점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다른 핵 폐기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외에도 핵시설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기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우선 서로 공개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리비아 같은 경우도 핵 생산 능력이나 처리 능력에 집중돼 있고 소수의 미사일을 제거하는 거니까.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결단만 있다면 사찰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수잔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차례로 우리나라를 찾아 검증 방법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말씀드렸듯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과거 다른 나라와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란의 경우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감시 감독을 했었지만 이번은 좀 더 강력한 기구 유엔 안보리 산하에 일명 핵무기 폐기 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감시 감독을 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협정을 어길 때 곧바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논의할 수 있거든요. 북한은 훨씬 더 세게 올가매는 겁니다. 다만 신고에서 사찰, 폐기, 폐쇄와 불시 사찰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선 경험이 많은 IAEA가 필요한 만큼 이 인력이 감시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가 될 겁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을 가려면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경비구역 JSA를 거쳐야 하죠. 우리 측 경비 병력 사이로 지나가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생중계될 겁니다. 전 세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황지영 기자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만들어진 공동경비구역 JSA는 동서로 800m, 남북으로 400m 길이로 된 사각형 모양의 지역입니다. 이곳엔 남북이 정전협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7개가 군사분계선 위에 있습니다. 또 북측엔 판문각, 남측엔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등이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북측은 판문점 대표부가 통제하는 경무대가 경비를 서고 남측은 유엔 사령부 통제 아래 한국군 경비대대가 지킵니다. 한국군 경비대대는 한 번에 70-80명의 병력이 JSA 경비 근무를 서는데 실탄이 장전된 비자동 소총 혹은 권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 병력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을 가능성이 큰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으로 오는 순간에도 청와대 경호처 인력 등과 함께 경비를 설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JSA가 만들어진 직후에는 남과 북의 병사들이 군사분계선도 자유롭게 넘나들며 공동으로 경비를 섰었습니다. 하지만 1976년 미군 장교가 숨진 도끼 만행 사건 이후 병력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철저히 갈랐고 지난해 북한군인 귀순 사건 때처럼 총기도 사용되는 분단을 상징하는 곳이 됐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사상 초유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이젠 JSA가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현입니다. 두
두 사람은 2018년 4월 20일 밤 12시경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짐을 확인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투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며 성관계 사전동의 어플이 등장한 건데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우선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며 서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빌미로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여기에 각각 동의 버튼을 누른 후 SNS나 이메일로 이를 공유하면 성관계 동의서 작성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런 어플들은 사용법도 간편해서 출시 며칠 만에 수천 명이 다운받을 만큼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신을 해도 남성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서로 피임을 한다 해도 임신은 될 수 있는 건데 그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두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아이에 대한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아예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건데도 말이죠. 또 성관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이들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이런 걸 어긴 사람은 1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이른바 품격 사회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잘못된 성폭력과 성희롱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죠. 편법으로 성관계 동의서를 만들어 나중에 생길 미투를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성인이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이후 생기는 일에 대한 책임까지 다 포함된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미투 사태를 통해 미투 운동이 어떻게, 왜 등장하게 됐는지 반성하고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관계 동의서가 등장한 세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남성은 홧김에 옆자리에 앉은 손님을 살해했고 길에서 개고기를 삶으면 안 된다고 말하던 환경미화원은 흉기에 찔렸습니다. 이렇게 탑골공원 주변에서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남성이 배를 움켜쥔 채 들것에 실려가고 뒤를 이어 다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갑니다. 지난 17일 술을 마시던 50대 이모 씨가 시비 끝에 옆자리에 있던 다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왜 싸워요? 여기 붙었어. 여기 이 양반들 매일매일 119 참이 매일매일 와요. 같은 장소에선 이전에도 술을 마시던 행인들이 다투다 간판이 부서졌고 지난 1월엔 한 60대 남성이 길가에서 개고기를 삶지 말라는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찌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종로구민의 45%가 종로구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서울 시내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탑골공원으로 유명한 종로 낙원동은 낮은 물가 덕에 노숙인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명 바카스 아줌마의 활동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순찰력 강화함으로써 또는 CCTV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감시받고 있다는 그런 심리적 억제 효과도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경찰도 이 지역에 대해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지만 범죄로 인한 공포가 커지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유흥 주점이 밀집한 거리에서 30대 남성이 골프채를 휘둘러 주점 여러 곳을 부쉈습니다. 돈을 갈취하던 매형이 붙잡히자 되려 또 앙심을 품은 겁니다. 정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밤 유흥주점이 밀집한 골목에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만취한 30대 김모 씨가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유리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손님인 줄 알고 반겼던 주점 주인은 화들짝 놀라 도망칩니다. 우리 집도 이거 완짝하고 내가 살았으니까 우리 집도 이제 없어진다고 두드러 깼겠지 누가 식당이. 김 씨는 불과 10분 만에 이 일대 유흥주점 13곳을 돌며 유리창을 깼습니다. 김 씨는 앞서 광주 유명 폭력조 직원인 매형이 유흥주점을 1년 동안 2억 원 넘게 갈취하다 구속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주점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매형이 주점가에서 술값 갈취 등으로 해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주점가에 찾아가가지고 합의를 안 해주니까 골프채로. 술집을 못살게 굴었던 조폭 매형에 이어 보복에 나섰던 처남도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경찰이 배임 등의 혐의로 대전 지역의 한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수사했는데 이 해당 이사장이 자신의 비리를 고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음성 파일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새마을 금고. 유모 이사장이 자신의 비위를 외부에 제보한 걸로 의심되는 여직원을 윽박지릅니다. 이거 나한테 지금 제보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해봐. 잘했어? 욕설도 튀어나옵니다. 앉아서 인사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거기서 채 말단에 앉아가지고 건방지기는. 분풀이를 이어가던 이사장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야? 이 책상 좀 봐. 여기 와서. 이거 누가 청소하냐 여기? 누가 하냐고? 직원을 하인 부리는 듯한 발언까지. 이 X들이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 싹 고쳐놓은 거야. 이것들이 아주 그냥 오냐오냐 했더니 한 톨도 없어. 유 이사장의 배임 혐의 등을 조사한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소외계층의 편에 서긴커녕 직원에게 막말을 퍼부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새마을금고. 유 이사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욕한 적은 있지만 직원이 미워서 한 건 아니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 평균 시급은 3,102원,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41만 3천 원으로 생계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업주가 노동청에 신청해야 최저임금 지급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 받아주니 아니나 다를까 이를 신청하는 사업장도 크게 늘었습니다. 법이 허용한 차이가 혹시 차별로 굳어진 건 아닐까요? 어려운 사람을 더 보호해야 할 법이 이렇게나 더 멀리 있습니다. 장애인이 서러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을 곁에서 돕는 활동보조인 제도도 문제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일수록 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김현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고등학생 아들은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 장애입니다. 엄마는 이런 아들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활동 보조인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활동 보조인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울시내 8군데 센터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놨거든요. 근데 5개월 동안 매칭이 안 됐어요.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장애 등급별로 국가가 지급하는 간병비는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시간당 고작 600원이 많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비슷한 돈 받아가는 건데 누가 힘이 많이 드는 중증 장애인을 맡겠어요. 이렇다 보니 중증 장애인을 돌보려고 가족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직계 가족이 중증 장애인을 직접 돌보면 국가로부터 활동 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보상도 어느 정도 따라야지만 이게 진정한 활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중증장애 활동 보조인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지하철 곳곳에는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음성 유도기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별도 리모컨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이걸 또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 보급하면 어떨까요?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미로처럼 꼬여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제갈길을 가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지하철에 동행해봤습니다.
주요 시설의 위치를 안내해주는 음성 유도기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묻자 예상 밖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시야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도 안 하시고요. 또 알지도 못해요, 잘. 실제 역사당 음성 유도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하루에 채 한 명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 예산만 수십억 원입니다. 문제는 전용 리모컨 보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에 있는 음성 유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호선 상일동 마천 방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전용 리모컨을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구입처가 제한돼 있고 어렵게 리모컨을 사더라도 음성 유도기에서 엉뚱한 안내가 나오거나 5678I 행복 미소입니다. 꼭 있어야 할 곳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음성 유도기의 보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 리모컨 보급이 안 되다가 보니까 무용지물이라고 봐야 옳을 겁니다. 리모컨을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중고차의 문제를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며 차를 2년여간 중고차상에 갖다 뒀습니다. 그런데 중고차상은 차를 찾아가려면 주차비 수백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차값의 3배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소모 씨는 지난 2015년 말 사고 이력이 없다는 차량을 300만 원에 샀습니다. 차를 산 뒤에야 한쪽 램프 장치 자체가 고장이 난 걸 발견했고 중고차상의 말과 달리 무사고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서 씨는 곧바로 이곳 업체에 차를 가져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선 규정상 해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수리를 해줄 테니까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거기까지다. 환불에 할 이유가 없다. 다툼 끝에 완벽한 수리를 받는 걸로 합의를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와중에 서 씨는 깜짝 놀랄 일을 겪었습니다. 사전에 얘기도 안 했던 주차비를 내라는 건데 지금까지 2년여 동안 85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고 그리고 내가 수리를 맡겨놨던 것 뿐인데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그렇게 소송을 질질 끈 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체 측은 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차비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능기록부상 문제가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가져가라고 고지를 했어요. 저희도 돈 주고 주차장에 맡기는 건데. 차값의 3배를 물게 된 서 씨는 업체를 추가 고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지상이 공원으로 조성돼 차가 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새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인데 지하 주차장 높이는 40년 전 그대로여서 택배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제2, 제3의 택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2년 된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가 공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조경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이 사는 세종시는 대부분 새 아파트여서 지상이 이처럼 공원화돼 있고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나마 물건 배송이 가능한 지하 주차장도 출입구 높이가 법정 기준인 2.3m를 겨우 지킨 곳이 대부분입니다. 택배 기사들이 보통 2.66m나 2.5m 높이의 탑차를 많이 쓰는 만큼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 일부 단지는 택배 차량의 출입을 막은 데다 지하 주차장도 낮다 보니 경비실에 택배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광화문 거리처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저희 택배차뿐만 아니라 전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부와 LH는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 출입구 높이를 2.7m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어진 공원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수십만 가구에 달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리입니다. 국민 배우 최보람 씨가 25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나이 80, 최보람 시리즈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어두운 무대 위 홀로 서 있는 허름한 행색의 노인.
강렬한 카리스마나 쩌렁쩌렁 울리는 발성은 없지만 얼굴 주름 움직임만으로도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최불암, 한국 나이 80. 대사를 외우기도 체력도 걱정이지만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나이 먹으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대사 외웠던 것도 잠깐 잊어버리고 함께 이렇게 삶을 공유하는 어떤 철학이 분명치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사는 맛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후배들에게 줄 게 없을까. 1967년 드라마로 데뷔해 브라운관과 스크린 등 쉼없이 달려온 59년. 노배우는 다시 연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고별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가족의 해체로 불안했던 시절 든든한 아버지로, 유머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스스로를 희화한 캐릭터로,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요즘에는 인생의 선배로 최불암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연구단지 LG 사이언스 파크 개관 행사에 참여해 축사에서 기업인의 노력에 훌륭한 연구단지가 조성됐다며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은 대기업의 힘을 불어넣는 동시에 혁신 성장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사인 훔치기 논란을 일으킨 LG 구단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가 벌금 2천만 원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류중일 감독에게도 역대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LG가 상대팀 기아의 사인 분석 자료를 벽에 붙여놨다가 적발된 지 이틀 만에 발빠르게 소집된 KBO 상벌위원회. 그러나 회의는 좀처럼 끝날 줄 몰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보니 기준이 될 만한 판례가 없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2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내린 결론은 벌금 2천만 원과 엄중 경고. 선수단 관리 책임이 있는 류중일 감독에게도 제재금 1,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구단으로는 역대 두 번째, 감독으로는 사상 최고액 벌금입니다. LG는 타자들에게 사인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소명했지만 상벌위원회는 구단이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리그 전체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느낀 배신감을 달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본인 다는 아니죠. 구단으로서 좀 페널티를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소문으로만 돌던 사인 훔치기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되찾기를 팬들은 기대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고구절기였던 오늘 강한 봄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며 한낮에는 곳곳이 30도 안팎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도 매우 탁했는데요.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매우 짙게 나타나겠고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차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강릉의 낮 기온 30도 등 동부 지역을 따라서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는 27도 안팎으로 그 밖의 지역들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무척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반면 휴일인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막다가 저녁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대전은 12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 27도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에서는 바람이 차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전국으로 확대된 비는 월요일 오후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생후 11일 된 딸을 안고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는 이 여성은 미국 상원의원 태미 더거스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인데 출산 휴가 중 표결에 참여하려고 등원을 한 겁니다. 원래 미 상원은 의사당 내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해왔지만 표결과 육아 모두 다 포기할 수 없다는 더거스 의원의 요구로 그 규정을 바꿨습니다. 일하는 엄마, 워킹맘에 대한 배려가 인상적이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